안녕하세요. 먼 길을 돌아서입니다. 한동안 일이 바빠서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바쁜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영상을 부지런히 찍어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읽은 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6권의 책이 있습니다. 좌측부터 더 패시지가 1, 2권 있고 국어상 23년 수상작 예언자의 노래, 그 다음에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 포프자런의 랩걸 에세이죠. 만화로 보는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 소설이 3권이고 비소설이 3권입니다. 예언자의 노래 2023년 북커상 수상작입니다. 책 전면에 보시면 일반적인 책 디자인과는 조금은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검은색이 페이지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해가 뜨는 장면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의 여성이 2명의 아이를 데리고 가는 조그만한 그림이 있습니다. 책 전면의 디자인은 이 책의 내용을 잘 압축한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책을 다 읽기 전까지는 이 책의 디자인의 의도를 전혀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책 뒤편을 보시면 조만간 고통이 두려움보다 더 커질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이 정권도 사라질 것이다 라는 문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담한 시적 필치로 완성한 묵시록적 세계라는 문구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북커상 심사평에서는 국가폭력과 내몰림의 현실을 그리며 쉬운 위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작가인 폴 린치가 등장합니다. 폴 린치는 아일랜드 문학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빛이라고 평가받는 작가라고 합니다. 1977년 아일랜드 태생입니다. 여러 문학에서 아일랜드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00년 전, 200년 전 이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에 정착하여서 투쟁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죠. 갱스 오브 뉴욕이라는 그런 유명한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대에 와서 20세기 넘어서부터는 이 아일랜드와 관련된 이야기는 주로 분쟁과 테러 위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IRA라고 하나요? 아일랜드 그 테러 단체가 제레미 아이언스가 배낭 속에 폭탄을 들고 그 뉴욕 시내를 활보하는 그 영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아무튼 그것도 이 아일랜드 이 붕괴와 관련된 테러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아일랜드는 잘 아시다시피 영연방에 속하는 북아일랜드와 그 다음에 아일랜드 공화국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대립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 대립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 대립이 심하죠. 뭔가 아일랜드는 어떤 불안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 많이 있고 그와 같은 작품 등이 유명세를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생각나는 아일랜드 북커상 수상작은 밀크맨이 생각나네요. 밀크맨도 뭔가 정치적 이념과 관련된 이야기와 페미니즘과 관련된 이야기가 섞여 있는 책이었죠. 저는 밀크맨을 읽었었습니다. 이 책은 그러나 밀크맨과는 조금 다른 소설이에요. 책 뒤편에 보시면 이런 문구가 나오네요. 예언자의 노래. 이 책은 전체주의에 휩쓸린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다. 작가가 시리아 난민에 대한 명백한 무관심이 지피르 발단이 되었다고 밝혔듯. 자, 이 문구, 즉 시리아 난민에 대한 명백한 무관심이라는 문구가 이 책의 지필 동기라고 합니다. 수년 전에 이 시리아가 이 내전 상태에 휩싸이면서 많은 난민이 발생했었죠. 그러나 시리아 난민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였던 것이죠. 즉 서구 사회나 부유한 선진국 입장에서는 그들만의 문제로 여겨지게 되고 고통은 시리아 난민 그 자체에 있는 것이죠. 그런 시리아 난민의 그 참상을 보면서 대상을 아일랜드라는 자국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재구성했습니다. 어쩜 이 책은 현재 우리나라 서점가를 휩쓸고 있는 한강 작가의 작품 이후에 또 다른 열풍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2024년 지금 현재 12월 시점에 대한민국은 계엄이라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위기를 맞았어요. 계엄에 동반된 독재라는 단어도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필이면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 아래 이 책이 우연찮게 출간되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대한민국을 염두에 두고 국내에 그 시점에 맞추어서 번역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개엄보다 먼저 2024년 11월 20일 날 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지 우연적으로 국내 정치 현실과 맞아떨어졌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얼마나 홍보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홍보가 잘 이루어져서 잘 판매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입소문을 타게 된다면 이 책은 분명히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줄거리를 한번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아일랜드에 아일리시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고 자식이 4명이에요. 그녀는 연구원으로 직장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교원 노자였는데 정부에 의해 끌려갑니다. 그리고 남편의 소식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왜 끌려갔냐? 정부가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에요. 즉 정부에 저항을 하거나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정부는 가차없이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거나 처단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남편이 사라지고 독재 정부에 항거하여 반란군이 꾸며지는데 또 하필이면 자신의 큰아들이 그 반란군에 합류하여 그 아들조차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가정이 점차 위기를 맞이하고 사회도 점차적으로 위기에 처하는데 이 아일리시는 자신의 또 다른 아들마저 정부의 폭력에 의해 잃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여동생이 있는 캐나다로 망명을 시도합니다. 그 망명 과정까지 이 책은 기록하면서 모든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내용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이 책이 이런 정치적 현실을 더욱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술 방식입니다. 이렇게 책을 보시면 이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가 없습니다. 옹기니의 말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잘 표현했는데 이를테면 문단이 거의 나눠지지 않고 문장이 마침표 없이 줄줄이 이어지며 구와 절이 섞여 있다는 점이고 또한 등장인물이 나누는 대화 역시 줄바꿈 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쉴 새 없이 문장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또 하필이면 문장도 대부분 단문이고 직접적인 묘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위기가 개인의 현실적 위기로 다가오는 그 부분을 아주 숨가쁘게 묘사했죠. 그러니까 저자도 숨 쉴 틈 없이 몰아치고 있는 독자도 그 긴장감에서 해방되지 않고 숨이 조여오는 듯한 갑갑함을 느끼면서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작법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 즉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없이 계속 문장이 이어지고 구와 절이 나뉘지 않는 그 문장, 그렇습니다. 바로 주제 사람하고의 문장과 동일합니다. 저는 주제 사람하고의 책을 아주 좋아하고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책을 펼치는 즉시 이것은 주제 사람하고다, 또 다른 주제 사람하고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주제 사람하고의 문장 특성이 주로 해악, 조소, 은유, 비유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데 반해 이 책은 직접적이고 긴장감을 유발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차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가 없는 부분은 주제 사람하고에 이어 두 번째로 발견한 작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구와 절이 나뉘지 않고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가 없지만 생각외로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루한 느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맘먹고 읽는다면 금방 다 읽고 잠시 동안 독재정부 환경 속에 들어가 있다는 착각까지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생동감 있게 읽혀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충분히 2023년 부커상을 수상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부커상 수상작을 예언자의 노래를 끝으로 해서 5권인가? 6권인가 읽은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오스카와 루신다를 읽었었죠. 그 전에는 뭐 상실의 상속이라든지 화이트 타이거 같은 작품도 읽었었죠. 부커상 수상작 읽은 작품이 쌓여만 가기 때문에 부커상 특집 방송을 실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짓는다면 예언자의 노래는 전체주의 독재 정권에 살아가는 한 가족의 치열한 사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아주 수준 높은 작품이라고 생각되는데 하필이면 국내 정치 정세와 교묘하게 일치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읽기에 정말 좋은 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예언자의 노래였습니다. 더 패시지입니다. 이 책은 장르 소설이죠. 판타지
공포, 디스토피아 소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책 전면을 보시면 어떤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소녀는 이 책의 핵심 인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책을 소개하는 리뷰 등을 보면 이 소녀가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저는 책을 다 읽고 이 소녀가 주인공이기라기보다는 그냥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뒷면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뒷면에 쓰여진 여러 문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제 눈에 띕니다. 저는 책을 다 읽었기 때문에 문득 스쳐 지나가지만 강렬하게 느껴지는 단어가 있네요. 불멸의 괴물들. 이것은 이 책이 뱀파이어 소설이기 때문에 뱀파이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 즉 뱀파이어가 인간을 멸종시키고 그들의 세상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끔찍한 악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물을 피해 스스로를 벽 안에 가둔 최후의 인류, 즉 뱀파이어를 피해 도망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지를 만들어 그 안에서 생존하고 있죠. 피해 굶주린 괴물들이 지배하는 죽음과 절망의 세계. 당연히 뱀파이어가 지구를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과 절망의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 등을 이 책은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뱀파이어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은 인간들이 뱀파이어와 벌이는 전쟁과 그 생존 사투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책은 2010년에 미국에서 출간해서 상당한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히트의 여세를 몰아 2부작인 12가 탄생했고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시티 오브 미러라는 제 3부작까지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1부작, 2부작, 3부작으로 이루어진 소설이고 저는 그 중에서 패시지만을 읽었고 패시지를 완독하자마자 12를 구입했어요. 12는 아직 읽지 않았고 12마저 마저 읽고 제 3부작도 구입해서 다 읽고 전체 시리즈도 한번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전체 시리즈를 다 이야기해 보자고 하는 이유는 패시지가 나름 괜찮은 소설이라고 제 스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줄거리에 대해서는 살짝만 언급하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노아 프로젝트라는 어떤 기획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노아는 성서에 등장하는 노아는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명을 해석한다면 죽지 않고 사는 인간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강한 인간, 괴물 같은 인간을 만들어서 전투에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설류가 그러하듯이 그런 계획이 자칫 어긋나서 괴물 등을 제어할 수 없다 보니까 괴물이 세상 속으로 뛰쳐나와서 인간을 감염시키고 물어뜯어서 인류가 멸망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멸망해버린 다음에 이 에이미를 비롯한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이 뱀파이어와 끊임없는 사투를 벌이는 것이 바로 이 패시지의 큰 내용입니다. 제가 올해 읽은 이 디스토피아적인 소설이 몇 권 있어요. 이를테면 스테이션 11, 그 다음에 클라우드 아틀라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인류 멸망사를 다루는 책 등은 인류 멸망에 대한 원인이 몇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지구의 환경 변화, 지진, 홍수, 가뭄 이런 것이 있겠죠. 그 다음에 외계인의 침략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기도 하고 핵폭발에 의해서 멸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멸망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바이러스에 의한 멸망은 스테이션 11처럼 강한 독감 때문에 그냥 인류가 멸망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좀비나 뱀파이어류와 같은 소설은 바이러스가 인간을 포악하게 이성을 잃어버리게 하여 인류가 멸망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이 책은 4가지의 인류 멸망사 중에 폭력적인 성향을 일으키는 괴물을 만들어내는 바이러스에 의한 인류 멸망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저만의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판타지 소설이기 때문에 허구의 이야기, 그것도 아주 강한 허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허구의 이야기가 독자에게 먹혀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구의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책 초반에 어떤 괴물에 대한 설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괴물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설정을 한번 하면 독자는 그게 제 아무리 심한 거짓과 환상이더라도 일단 받아들여요. 문제는 그렇게 기준을 잡아버린 허구가 책 초반을 넘어서 중반 이후에 그 기준값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저자가 만들어낸 그 기준값 안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장편을 쓰다 보면 이야기 전개상 때로는 그런 설정 범위를 벗어난 특수한 경우를 스스로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다 보면 이 소설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뱀파이어가 가진 설정의 범위 내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일부는 그 한계성을 조금 탈피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은 잘 짜여진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긴 이야기 속에서는 이야기가 매끄럽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때론 우연성이 필연성이 되게끔 짜여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마치 퍼즐처럼 잘 짜여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작품의 구성부터 이렇게 전개 과정까지 아주 좋은데, 그러나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권은 한 530페이지 정도 되고 2권은 약 570페이지 정도 됩니다. 두 권 합치면 1100페이지라는 거대한 분량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글씨도 작습니다, 비교적. 그러니까 엄청난 분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책을 읽다 보면 과연 이렇게 많은 분량이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책의 3분의 1 정도는 덜어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이 책의 조금 아쉬운 점이었고, 또 한 가지는 공간에 대한 묘사입니다. 아무래도 인간과 뱀파이어의 대결이다 보니까 어떤 역동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역동적인 장면 하나하나에서는 어떤 공간적인 움직임이 묘사가 돼야 되는데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공간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작가의 공간 묘사에 대한 부분도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디스토피아적인 이야기 구조 속에서 언제나 등장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분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워킹데드라는 아주 긴 좀비 시리즈물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좀비와 인간의 대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초반에는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주로 인간의 갈등이 오히려 핵심 주제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이 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과 뱀파이어의 대결을 다루는 이야기지만 실상은 상당 부분은 살아남은 인간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괴물의 이야기지만 인간의 갈등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인정하나, 이런 호러 장르물을 뱀파이어 시리즈를 읽는 이유가 뱀파이어와 인간의 대립을 읽고 싶어서겠죠. 인간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는 다른 책에서도 얼마든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 책에서까지 그런 인간의 갈등 구조를 읽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이 책 역시 워킹 데드처럼 인간과 인간의 갈등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분량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역시 좀 아쉬운 점이었어요. 반면에 그 아쉬운 점이 또 장점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장르 소설이지만 그 인간과 인간의 갈등 구조 속에 인간의 심리 상태 묘사가 상당히 탁월합니다. 일반적인 순수 문학에 비견될 정도로 상당히 작품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해서 설명드려본다면 이 책은 분명히 장르 소설의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런 흥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동시에 일반적인 소설의 문학성까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당히 보기 드문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강력 추천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분량이 너무 길어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야기의 감흥이 희석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작품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망설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시지는 충분히 읽어볼 만한 좋은 소설이다. 실제로도 이런 디스토피아적 호러물, 뱀파이어와 같은 괴물이 나오는 작품 중에 그렇게 뛰어난 작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은 뱀파이어나 좀비 시리즈 중에서는 적어도 패시지가 가장 뛰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패시지였습니다. 다음은 넥서스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최신작이죠. 지난번에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반전령도 있고 개략적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당시 비교적 이 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찬사만 늘어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은 찬사뿐만 아니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로 이미 확고한 입지를 거두었었죠. 우리가 사피엔스에 대해서 그토록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것은 인류의 역사를 진화생물학과, 고고학과, 인류학, 역사, 여러 가지 학문을 종합적으로 잘 엮어서 재창조적인 이야기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인류사의 초반 부분에 대한 이야기, 이 독자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겼던 것 같아요. 그러한 성공작이 있었고
이 넥서스 역시 사피엔스와 같은 비슷한 궤적을 받고 있는 책인데 그러나 내용은 다르죠. 사피엔스가 인류의 총체적인 빅히스토리를 다루는 데 반해 넥서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의 궤적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즉 인간의 태동부터 인간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역시 똑같이 진화생물학과, 보고학과, 인류학과, 역사를 또 활용하여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의 한 30에서 40%? 이 정도 부분이 또 하나의 빅히스토리, 다른 관점의 빅히스토리를 읽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너무나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반절 정도 읽었을 때 2024년 최고의 책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나무랄 데 없이 흠잡을 데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내용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부정적 내용은 아니지만 시근찬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가 이 책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인류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인류가 정보를 문서나 특정한 책 그리고 초기에 인간이 직접 타이핑하여 구동시키는 컴퓨터 등으로 인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런 여정을 밟다가 바로 지금부터 인류는 정보 처리에 있어서 전혀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목차를 통해서 좀 더 표현 설명을 해볼게요. 인류가 새로운 정보 체계를 갖추고 있죠. 정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 AI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정보를 특정인이 통제하거나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인공지능에 의한 정보 네트워크가 대세로 기울어질 것 같으면서 정보를 과연 통제할 수 있느냐 그런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내용을 말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즉 AI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과거로부터 쭉 전개시킨 것이죠. AI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유발 하라리는 AI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AI를 효과적으로 잘 다루어서 정보로 인한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과 유익함을 계속 이어나가자.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유발 하라리가 하고자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궁극적인 의미를 총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와 정말 재밌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유발 하라리는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 옵니다. 미래의 이야기니까 미래에 대한 상상의 부분을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분량의 과거의 데이터와 과거의 어떤 역사적 특수사건 등을 장황하게 이야기해서 자, 과거에 인간은 이러했으니까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과거적 특징을 고스란히 아는 인간은 미래에 이런 위험에 처하거나 이런 성향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전개 과정으로 이야기를 펼치죠. 그러다 보니까 책의 분량 도 커진 것도 있지만 독자의 이해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이 이 책의 가치를 아주 드높게 하지만 동시에 난해한 면도 느껴진다. 왜냐하면 예시의 폭이 너무 넓어지고 장황하게 하다 보니까 자칫 맥락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단점은 아니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다라는 것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정보라는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무형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보를 생성하고 전달하고 상호 교류하는 역사적 사실을 쭉 기록하고 그 정보가 이제는 인공지능, 즉 인간의 정보 처리를 인간이 만든 기계에게 맡겼고 그로 인해서 폐해가 발생되기도 하고 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어쩌면 인류의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잘 다루어야 한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넥서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덧붙일게요. 넥서스를 추천하느냐? 당연히 추천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 아주 가치가 좋은 책이다. 24년 최고의 책은 아닐지 모르지만 24년도 빅5 안에 드는 엄청나게 좋은 책이다. 저 개인적인 평가는 이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넥서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랩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출판된 책이고 한때 도서시장에서
인기를 얻었던 책이죠. 그리고 이 랩걸을 기반으로 해서 아토믹걸이라는 이 원자폭탄 제조 과정의 뒷이야기를 다루는 책도 출간되었었습니다. 어쨌거나 걸 시리즈의 선봉장은 이 랩걸이었고, 하필이면 또 랩걸은 그 당시 불어닥친 페미니즘 열기와 덧붙여서 더욱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책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는데, 그것은 여성 과학자가 겪는 페미니즘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 선입견이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이 어떤 젠더 문제나 페미니즘적 성격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책은 한 여성 과학자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을 아주 잔잔하게 잘 표현했다. 그리고 책의 저자 호프 자런이 이 책의 진짜 주인공이지만 또 다른 진짜 주인공도 한 명 있는데, 이 호프 자런의 동료 과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달리 표현하자면 두 명의 과학자의 우정과 과학자로서의 업적을 향해 가는 과정에 일상의 소소하고 때로는 중차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다. 비교적 내용은 잔잔하지만 상당히 유머스러운 부분도 있고, 다소 조금은 이 업계 종사자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또 책 중간중간에 나무와 식물에 대한 과학적 지식까지 첨부해서 실어 놓았는데, 그 부분도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잔잔하게 흘러가지만 다 읽고 나면 나름 쇼킹한 부분도 있는 좋은 책, 바로 이 랩걸입니다. 지금 랩걸을 구입하여 읽는 독자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때 잘 팔렸지만 지금은 거의 잊혀졌겠죠. 그러나 아직 랩걸을 읽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읽어볼 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읽어도 아주 좋은 책이다 라는 것을 덧붙이며 랩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책입니다. 그래픽 노블이죠. 만화로 보는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 토마 피케티는 자본주의에 관한 저술로도 상당히 유명하죠. 그런데 토마 피케티의 저작들은 저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도 거대한 분량이고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분량과 그 내용에 압도당해서 선뜻 책을 펼치지 못하는 독자라면 해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을 읽으면 됩니다.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거의 160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그래픽 노블을 읽게 되면 됩니다. 실제로 토마 피케티는 이 책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상당히 잘 표현해낸 좋은 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한번 보신다면 1901년 쥐리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1789년, 1794년, 그 다음에 1800년대, 1900년대 초반, 그리고 21세기까지 쭉 이렇게 챕터가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챕터가 나눠진 이유는 18세기 주인공 집안의 조상부터 쭉 현재의 후손까지 이렇게 각 시대별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계도가 그림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 내용의 등장인물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세기 선대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현재까지 이어지는 가계도고, 그 해당 챕터만 색깔을 달리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901년은 쥐리 주인공인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01년에 쥐리라는 사람이 이 프랑스 파리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어떤 일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조세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은 자본가 가문입니다. 자, 그럼 책을 좀 덮고 책의 내용을 제가 또 한번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현재 서구 선진 사회의 백인이 누리고 있는 부와 여유와 그들의 학업 성취와 사회적 성취는 과연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책 전면에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피라미드 형태로 쌓아져 있어요. 가장 아래쪽에는 이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는 어두운 형체의 사람들이 위쪽에 무게를 견뎌내고 있고, 그 다음 위층에는 곡괭이와 낫을 든 노동자와 농부들이 울상을 짓고 있고, 그 위쪽으로는 귀족 가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귀족 가문의 후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맨 위에 환호를 지르는
남녀 한쌍이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이나 서구 사회의 이런 백인 남녀는 상당히 여유로워 보이죠. 미국으로 따지면 아이비리그를 졸업했다든지 금융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든지 그런 나름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유로움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냐? 바로 여기서부터 기인했고 그 기원을 따라가다 보면 저기 저 18세기 노예제도부터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이 책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 160페이지의 이 그래픽 노블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죠. 책 뒤편을 펼치면 방금 제가 한 이야기를 잘 압축했네요. 8대에 걸친 한 가족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불평등의 역사. 이 책은 원저의 요약본이 아니다. 새로운 작품이다. 라는 문구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의 그래픽 노블이 때로는 일반적인 책보다 더 독자로 하여금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이 그러한 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충분히 읽어보고 느껴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니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책은 제가 거의 재독하지 않는데 다시 읽어보고 싶은 솔직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읽을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쌓여있는 다른 책을 읽어야 하니까. 상당히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만화로 보는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만에 찍은 읽은 책 방송이었습니다. 더 패시지, 예언자의 노래, 넥서스, 랩걸, 자본과 이데올로기 모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예언자의 노래와 넥서스, 자본과 이데올로기는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패시지와 랩걸도 좋은 책입니다. 한동안 바빠서 독서력이 조금 떨어졌는데 저는 책택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책택이가 발생하지 않고 독서에 대한 열정이 계속 이어질지 저 자신도 모르겠지만 이 여세를 몰아서 당분간은 계속 독서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을 돌아서였습니다.